저희가 박상준 대표님하고 미래를 SF로 이야기하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서 촬영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SF 아카이브의 박상준 대표님 모시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돌봄 로봇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했었는데, 그 돌봄 로봇에 대해서 보니까 휴머노이드 개발을 지금 많이들 진척을 하고 있어서 계속 그쪽으로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동무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언어 교육 할 때도 돌봄 로봇이 필요하고, 또 어르신들 이 거동을 좀 지원해 주는데, 좀 움직이는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럴 때도 이 돌봄 로봇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이센트니얼맨을 통해 가지고 이런저런 재미난 이야기 좀 나눠봤었는데요. 그 돌봄 로봇과 관련지어서 뭐 좀 더 그때도 사실은 여러 가지 영화들이 SF 영화가 있었는데 하나 정도 추천해서 한번 봐두면은 좋겠다 싶은 영화 하나만 얘기해 주시죠. 요즘 특히나 젊은 세대들, 21세기에 태어나서 자란 젊은 세대들은 그 이전 기성 세대들보다 훨씬 더 이런 쪽에 익숙하잖아요.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그래서 허라는 영화를 아마 젊은 분들은 많이 봤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보신 분들은 이 허라는 영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말로 그녀라고 되는 거죠. 이 영화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혼자 사는 남자가 AI하고 사랑에 빠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봇은 아니고? 로봇은 아니고. 근데 형태가 있는 스타일의 로봇이 아니고. 대화형 인공지능. 대화형? 예. 근데 얘가 데스크탑에도 있고 스마트폰에도 있고 그러니까 뭐 밖에 나가서 돌아다닐 때는 스마트폰에 있는 AI하고 이제 계속 소통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있거나 사무실에서 뭐 일을 한다거나 할 때는 자기가 쓰는 이제 데스크탑 PC에 똑같은 AI가 이제 동시에 이게 서로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단순히 대화가 가능한 AI라면 사실은 지금도 있죠. 지금도 뭐, 몇 개 회사들이 지금 만들어서 내놓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뭐, 아이폰에도 무슨 시리 같은 게 있고, 또 이제 안드로이드 폰에도 뭐 그런 대화형 인공지능이 있는데, 허라는 영화에 나오는 이 대화형 인공지능은, 쉽게 말하자면 이제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아의식이 있는. 지난번에 말씀하셨지. 강한 인공지능하고 약한 인공지능. 그래서 이 강한 인공지능에다가 목소리를 여자 목소리로 세팅을 해놔가지고, 마치 진짜 모습만 없다 뿐이지, 어떤 여성하고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서로 아주 정서적으로 소통을 하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틈엔가 이 남자가 이 AI하고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뭐 얼굴도 없고, 근데 뭐. 손도 못 잡고. 근데 온갖 예를 들어서 아주 감미로운 노래도 작곡을 해서 들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가만 생각해보면, 현실에서도 우리가. 노래를 작곡해서 들려주는 게 누구예요? AI가. 근데 현실에서도 보면 우리가 얼굴은 안 보고 서로 이렇게 전화 통화만 하거나 아니면 옛날에는 우리가 펜팔도 있었잖아요. 맞아. 그래서 사실 직접 보지 않더라도 사진이라든가 뭐 이런 것만 상상하는 거지, 이렇게. 얼마든지 그렇게 소통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AI하고 하는 건데, AI가 너무나 인간적으로 잘 대해주니까 이 남자가 어떤 신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로봇 AI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AI하고 이제 사랑에 빠지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그런 만큼 저는 더더욱 한번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아마 납득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돌봄 로봇의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돌봄 로봇이 여러 종류가 나타날 텐데, 이런 전번 시간에도 말씀해 주신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타나는 거는 뭐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하고 대화할 수 있는 AI 로봇이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SF에서 재미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조금 더 얘기를 하다가 생각난 건데, 요새 보니까 다시 우주 얘기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요.
우주에 가서 여행하는데 드디어 일론 머스크가 돈 받아가면서 그 우주 관광하는 네. 거 그런 비즈니스 펼치고 있던데. 네네. 벌써 꽤 됐죠. 예. 네. 그래갖고 막 줄도 섰다고 그러던데. 네네. 아니 진짜 뭐 박 대표님도 안 가보셨죠? 저는 뭐 가보고 싶어도 돈이 없죠. 자, 우리 돈 없는 사람들이 그러면 다시 우주 얘기를 잠깐 먼저 하면 이 우주에 갔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영화 중에 하나가 그 마션이에요. 예. 화성에 가서 네. 떨어져가지고 그것도 저도 장면 봤는데 뭔가 좀 일하다가 뭐 이렇게 뭐 바람이 불었든가 하여튼 뭐 돌풍이 네, 부니까 네. 막 모여 빨리 우주선을 타야 돼 그랬는데 한 사람이 그걸 못 타가지고 거기 떨어져 남아가지고 그렇죠. 낙오됐죠, 혼자. 네. 그래가지고 혼자 뭐 감자 키워먹고 뭐 이렇게 살다가 다시 귀환하는 그런 과정의 영화였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거기에 막 대화하는 과정에 2년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다시 지구에서 나사에서 저 사람 다시 데리고 오려고 그러면 네, 2년 걸린다. 네네. 그래서 무슨 2년 걸려? 2년씩이나 걸려서 화성에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화성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 그 영화에 나오는 걸로 기준으로 아니면 현재 과학기술 수준으로 보면. 예. 그 영화에서 먼저 2년 정도 걸린다는 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지구하고 화성 사이의 거리. 이게 가만 생각해 보시면 태양계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에 태양이 있고 그 주변을 수금, 지화, 목토, 천, 해가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네. 공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구도 태양의 둘레를 돌고 있고 지구 바깥에 화성도 또 태양의 둘레를 돌고 더 있어요. 크게 돌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구하고 화성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 때도 있지만 멀어질 때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 태양을 가운데 두고 화성하고 지구가 서로 반대편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방향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엄청 먼 거네요. 예, 지구하고 화성이 제일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로켓을 쏘아 올려야지 최단거리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려다가 보니까 2년씩이나 걸린다는 거고. 근데 그 사람은 560일인가? 뭐 500 몇십 일 있다가 타고서 올라와가지고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딱 끊어서 2년 이건 아니고 이제 길면은 2년까지도 걸린다는 뭐 그런 합리적인 계산 하에서 약 2년.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러면 최단거리가 되었을 때 지구하고 화성 사이의 거리가 최단거리가 되었을 때 지구에서 화성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요거 한번 퀴즈로 제가 내는 걸로 하죠.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그것도 엄청 걸릴 것 같은데 이게 지구 바깥 태양에서 지구가 돌고 그 다음에 화성이 돌잖아요. 네. 이거 훨씬 더 기니까 아무리 안 해도 달까지 가는데 3박 4일 한 2달? 한 3달? 그 정도 안 걸릴까요? 예. 지금 현재 과학기술로 최소 6개월입니다. 그럼 6개월 동안에 그러면 그 안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화성까지 가려고? 예. 6개월을 앉아서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쉽지 않을 것 그거는 같은데. 이제 사실상 불가능하죠. 답답해서 못 견디니까. 그래서 마션 영화에 보면 그 화성까지 가는 우주선은 좀 크기가 크죠. 맞아. 굉장히 컸어요. 그 안에서 뭐 이렇게 달리기도 하고. 그렇죠. 뭐 다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사람이 사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게. 그렇죠. 예. 그것도 이제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때도 6명인가 갔다가. 여러 사람이 우주선 공간 안에서 반년 동안을 서로 이렇게 부대끼고 지내야 되는 거니까 서로 간의 어떤 최소한의 심리적 독립심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공간은 또 이렇게 마련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화성까지 가는데 우리가 타게 될 우주선은 크기가 좀 굉장히 클 거예요. 아폴로 우주선 타고 달까지 3박 4일 갈 때는 진짜 3명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낑겨서 갔지만 화성은 그렇게 못 가죠. 아니,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6개월을 갔다가 이렇게 낑겨 앉아가지고 가는 거는 그리고 뭐 그렇게 장거리 우주여행을 할 때는 SF 영화에서 보면 대개는 이제 인공 동면에 들어가고 그러는데 사실 인간이 안전하게 인공 동면을 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개발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못한다. 제가 생각하기에 인간이 직접 화성까지 가는 게 아마 빠르면 제 생각에는 21세기 중반이나 후반 정도는 아마 가능해질 것 같은데
그때까지 인간이 인공 동면을 할 수 있는 기술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는 이건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인체 실험을 해야 되니까. 실험하다가 사람이 못 깨어나면 그건 누가 책임져요? 과학자가 책임져야 되는데. 안 하지. 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마션에서 지구하고 화성하고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리는데 뭐 1년 반에서 2년. 그렇게 가장 가까워졌을 때 지구에서 화성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로켓 타고 날아가는데 또 최소한 6개월. 가는데 6개월이니까 오는데도 6개월 걸리잖아요. 이것만 따지면 왕복하는데 이미 1년이에요. 거기다가 지구하고 화성이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다 합치면 2년. 일론 머스크가 이걸 다 알 거 아니에요? 알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몇 년 전에 이미 화성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한 3개월 정도까지 단축을 할 수 있는 신형 로켓 엔진을 개발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로켓 엔진도 개발해야 되지만 스페이스도 엄청 커야 될 텐데. 네, 그래서 지금 발사 실험하고 있는 로켓은 굉장히 크기가 큽니다. 화성까지 가는. 네, 화성까지 로켓을. 가는데 쓸 로켓을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커요. 하중도 제가 알기로 150톤? 나름대로 좀 큰 걸 하려고 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신형 로켓 엔진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과학기술로 화성까지 만약에 6개월이 걸린다 그러면, 그러면 더 큰 로켓 엔진을 써가지고 더 많은 가속, 추진력을 내면, 그럼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화성에 도착을 하면은 거기서는 이제 속도를 줄여야 되잖아요. 내려앉으려니까. 그렇죠. 속도를 느리면 느리는데 필요한 에너지만큼 속도를 줄이는 데에도 똑같은 에너지가 들어요. 가속 에너지도 들어가고 또 감속을 위해서도 그렇죠. 에너지가 네, 필요하다. 그러니까 가속과 감속이라는 거는 사실은 어느 쪽으로 힘을 주느냐의 방향만 반대지 둘 다 사실은 가속인 거죠. 그래서 6개월보다 더 빨리 화성까지 갈 수 있는 로켓 엔진을 그러니까 엔진을 이제 쓴다고 하면 그만큼 또 연료가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연료는 중간에서 보급을 받을 데가 없으니까 출발할 때 다 싣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로켓 연료를 많이 실으면 실을수록 이게 또 우주선 전체의 질량이 증가하니까 그만큼 그 질량을 가속을 낼 수 있는 만큼 또 더 많은 엔진의 힘이 필요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이렇게 물고 물리는 관계처럼 그러면 화성에 거의 다 도착하게 되면 또 감속을 해야 되는데 감속하는 데 들어가는 연료의 양도 또 그만큼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제 간단히 로켓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선에서 최적화가 되는가. 연료의 양과 로켓 엔진의 추진력과 이 모든 변수들을 조합해가지고 최적화된 비율을 내는 게 이제 로켓 방정식인데. 박 대표님 우주 항공과 나왔어요? 아니, 이거는 그렇지는 않지만,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 좀 아는 사람들은 아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학기술로는 그렇게 했을 때 최적의 어떤 그 상태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게 화성까지 대략 6개월.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기술로. 네. 그래서 이거보다 더 빨리 단축을 시키려면 기존의 로켓 엔진 말고 효율이 더 좋은 새로운 어떤 연료라든가 새로운 방식의 다른 어떤 추진 엔진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사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뭔가 다른 방식의 로켓 엔진을 만들어내려고 계속 또 이렇게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무슨 뭐 이온 로켓이라든가 무슨 뭐 플라즈마 이제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걸 쓰면 되는데 아직까지 실용화 안 된 게 이제 핵융합 엔진 이런 것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근데 갑자기 말씀 듣다 보니까 화성 가면 정말 뭐 빵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그렇게 화성들을 못 가서 일론 머스크도 날리고 영화에서 마션도 보니까 화성에 저렇게 가서 뭐 거기 무슨 금괴가 있나? 뭐 가져올 게 뭐 있어요? 그런 것들도 혹시 무슨 SF 영화에 보면은 막 뭐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거기 가야 되겠다든가 뭐 이유가 있어야지 가는 거잖아요, 사실. 네. 사실 화성만 놓고 보면 당장의 어떤 경제적 실익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대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자원만 놓고 보면 화성보다는 당장 달에서 뭔가를 가져올 수 있는 자원들이 좀 더 많이 있어요. 뭐 헬륨-3라든가 뭐 많이 있는데 가깝잖아요. 그리고. 일단 가깝고. 그리고 뭐 얼마든지 생각하면은
보이니까 저기 가서 뭐 좀 가져오면 좋겠다 생각이 네. 드는데, 아유, 이 화성까지 가서 뭘 가져오겠다는 생각은, 가서 또 구경까지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앞서 나가는 얘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화성을 개척을 하게 되면 그 화성을 또 새로운 전진 기지로 삼아가지고 화성보다 더 바깥에 있는 태양계 천체들, 소행성들, 목성들, 토성들, 그다음에 목성이나 토성의 위성들, 목성이나 토성의 위성들 중에는 지하에 엄청나게 많은 그 액체 상태의 물이 있는 지하 바다가 있다고들 하거든요. 목성의 달 유로파라든가 뭐 토성의 달 타이탄 같은데. 아, 그러면 그 위성 안에 물이 많다? 네, 지하에. 아, 지하에. 네. 액체 상태에 물이 많다는 얘기는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소행성대에 가보면 작은 소행성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는 지구에서 굉장히 요긴한 무슨 히토류 광석들이라든가 또는 뭐 철광, 뭐 심지어 백금 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소행성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지구에서 한 번에 바로 가서 탐사하기는 힘드니까 화성에다가 어떻게 보면 좀 전진기지를 해놓고 그런 이제 것까지 다들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그 지금 마션에 보면 그 주인공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늘로 하여튼 그 올라가야 되는데 네. 화성에서 화성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게 도킹해야 되는데 네. 그 올라가는데 그 우주선을 찾았더라고요. 근데 네. 그 우주선이 보니까 이전에 있던 거야. 네, 그러니까 미리 갖다 놓은 거죠, 화성에. 네, 화성에 갖다 놓은 거더라고요. 네. 그걸 찾아고 그걸 타고서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 얘기는 그 마션에서 베이스로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아마 그 화성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했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이 팀이 가고 뭐 이래서 마치 그냥 화성은 크게 어렵지 않게 거기 그 영화에서 한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컨셉으로 설정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지구하고 화성이 가까워질 때마다 계속 보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미 지금 많이 보내놨고, 지금 이 시간에도 미국에서 보낸 화성 탐사선이 화성에서 열심히 탐사 활동을 하고 있고. 아,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달에만 좀 제대로 왔다 갔다 하고, 달만 왔다 갔다 하면 잘해서 뭐 이렇게 좀 얻어올 것 좀 얻어오고, 화성까지 해야 되는지는 참 뭐 여러 가지 생각할 게 좀 많네. 네, 근데 이것도 사실 뭐 얘기가 좀 길어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그 국가의 어떤 주권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먼저 가서 아무리 그 오래전에 이제 유엔에서 일종의 협약같이 달을 포함한 지구 외의 모든 천체는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예전에 유엔에서 얘기는 했었는데 실제로 돈 많이 들여가지고 누가 어느 나라에서 먼저 달이나 또는 화성이나 어디 소행성 가가지고 먼저 광물이나 어떤 뭐 자원을 채굴을 해가지고 지구로 가져온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돈 들여가지고 가져왔으니까 당연히 소유권을 주장할 거 아니겠어요? 비싸게 받겠죠. 예. 이런 문제들도 앞으로 또 같이 전개가 될 거예요. 어쨌든 이 마션 보면서 생각하는 거는 야, 저거 우주도 이제 가까이 와 있는데, 우주를 가까이 하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많지 않으니까, 하나씩 SF 영화를 통해서 우리 박상준 대표님을 모시고 미래를 자꾸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이게 또 숙지가 돼가지고, 조금씩 뭐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뭐 참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도 있을 거고. 예, 좋죠. 알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또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우리 박상준 대표님 모시고, 여기까지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그 주제를 하나 좀 정해가지고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어쨌든 저희의 주제는 미래를 SF로 이야기하자. 네. 미래를 SF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계와 인간의 관계, 그 다음에 또 기계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기계를 두고서 또 벌어진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 네. 이런 것들을 한번 SF를 통해서 시뮬레이션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인문적인 상황이라든가 사회적인 상황을 SF 영화를 통해서 시뮬레이션 해줄 수 있다. 네. 저는 그 점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